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10월 27일 월요일 시작합니다. 어둠이 내린 지난 토요일 저녁, 탈북자 단체가 경기도 김포에서 북한 측을 향해 또 삐라를 날려보냈습니다. 지금은 북서풍이 부는 때라 삐라를 아무리 날려봐야 대부분 우리 쪽으로 되밀려 온답니다. 북측은 오늘 대한민국 정부가 삐라 살포를 방임했다면서 청와대에 항의 전통문을 보내왔고, 우리는 삐라 살포를 강제로 막을 수는 없다면서 북측에 남북 고위급 회담 의지가 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김하중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남북교류협력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삐라를 북한으로 이동시키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경찰은 범죄를 구성하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예방하고 진압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만일 이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죄에 해당합니다. 남북관계와 휴전선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몇몇 보수단체의 손에 내맡겨두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차 살 때 어디서 검색했어? 카넥트요. 차 살 때 어디서 견적냈어? 카넥트요. 차 살 때 어디서 할인받았어? 카넥트요. 카넥트 모르세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은 앱이요. 차량 재원, 이미지 검색부터 결제 조건에 따른 견적 비교를 한 방에. 차 살 때 찾는 앱 카넥트를 지금 다운받으세요. 자동차의 모든 것 카넥트. 넥트 카넥트. 이웃나라 일본 연금 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김대리, 우리 대표번호 신청했나? 네, 사장님. 말로고는 1636 말하는 전화에 신청했습니다. 에? 아니, 전화를 말로 걸어? 네, 어려운 번호 대신 1636 누르고 상호명을 말하면 바로 저희 회사로 연결된다고요. 이제는 번호를 알릴 필요도 없어요. 기억하세요. 상호, 브랜드, 명사로 단 하나뿐인 번호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는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말씀하세요. 네, 10월 27일, 10월의 마지막 주자, 11월이 시작되는 때이기도 한데, 이달 말까지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여야는 최종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 통과를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죠. 오늘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그간 선체 인양 여부를 놓고 투표를 했는데, 지금 수색을 중단 또는 포기하고 선체를 인양하는 것에 찬성할 수 없다, 이렇게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게 살인 혐의 등을 적용해서 사형을 구형했고요.
며칠 전에 지난주에 그 TV조선 등에서 여러 차례 보도를 해서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이 게시판에 올려주시곤 했는데 국방부가 서울과 경기 일대의 남침 땅굴 어떤 징후도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호들갑던 보도, 태도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뉴스 브리핑 시작할까요? 김영민 PD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네. 지난 이명박 정부 정권 때 자행된 각종 토목공사가 얼마나 막대한 국고 손실을 불러왔는지 꼼꼼히 계산을 해본 기사가 있네요. 네, 뷰스앤뉴스 기사인데요. 발행인인 박태견 편집국장이 주도해서 만든 그런 기사입니다. 어림잡아서 100조에 육박했다는 겁니다. 100억이 아닙니다. 1000억도 아닙니다. 100조입니다. 100조. 만억이 1조 아닌가요? 만억도 있나요? 예, 만억이란 건 없지만. 1000억. 그렇죠. 예. 1000억 다음에 1조니까. 예. 예. 그러면은 이게 100조면은 몇 억인가요? 예. 예.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350조쯤 되니까. 예. 한 해 동안 전체 해서 쓸 돈의 3분의 1을. 네. 그냥 홀라당 다. 날린 겁니다. 근데 뭐, 실효는 거의 없다는 거 아니고, 실효만 없는 게 그치는 게 아니고. 예. 엄청난 폐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예. 4대강 사업에서 다 부은 22조, 더 이상 논할 가치가 없는 국고 손실이죠. 사실 22조가 아닙니다. 수자원 공사에게 안긴 8억까지 합하면 한 30조 됩니다. 네. 앞으로 4대강 재자연화 작업까지 한다면은 막대한 국고 투입이 불가피할 판입니다. 여기에다가 형님 외교라고 불릴 정도로 MB의 형 이상득 전 의원이 주도하고 왕차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뒷받침한 해외 자원 투자도 최소한 35조의 손실을 보았다는 잠정 집계가 나왔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MB 때는 경기 부양을 명분으로 해서 고속도로 신설 같은 전국 곳곳에 SOC 사업을 일으켰는데요. 자, SOC 사업에 이렇게 들어간 것 중에서 MB 집권 초부터 지난 9월까지 5년 동안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쓸데없이 투여한 국책 SOC 사업은 대략 사업비가 40조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예. 이렇게 MB 정권 때 발발했던 토목 관련한 국고 손실만 4대강 사업 30조, 해외 자원 투자 실패액 35조, 그리고 SOC 손실 40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4대강 30조, 해외 자원 투자 한 30조, SOC 손실 40조. 100조가 넘는다는 겁니다. 그렇네요. 여기에다가 최근에 본물 터지듯 시작한 방위산업 비리까지 더하면은 국고 손실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입니다. 자, 이렇게 MB 정권 하에 천문학적인 부실이 실체를 드러내니까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은 물론이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처벌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권 여당의 반응은 미온적입니다. 정치 보복으로 비칠 게 우려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MB 정권 때 자행된 천문학적 국고 손실에 대한 조사와 처벌은 정치 보복과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국고를 엄정 관리해야 할 후임 정권의 당연한 의무인데 말이죠. 예. 놀랍습니다. 100만조라고 했나요? 100조가 100만조. 100만억. 예. 100만억. 아이고, 200만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갑자기 생각나네. 100조라. 지금 군대에서 상수도 시설이 안 돼 있어가지고 물을 길어다 먹는 부대가 한 200개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만 얘기합시다. 예. 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오늘 가계부채가 소비를 제약하는 임계 수준에 가까이 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다. 상당한 수준의 경고네요. 예,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가계 감내 능력을 보면은 가계 부채를 유의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한국은행 총재쯤 되면은 이 말을 좀 심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자리죠. 품격을 갖춰서 할 이야기고요. 위기가 있다 하더라도 좀 가급적이면 좀 그 표현 방식을 상당히 완화시켜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자리인데도요.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워낙 크니까. 그렇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소득 증가율 이내로 억제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가계부채 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못했다는 게 과거의 교훈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계부채가 한국 금융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최대 시한폭탄이라는 국내외 경고, 한두 군데서 나오는 게 아니죠. 이에 대해서 가계부채가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발전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말은 했는데 어쨌든 어조에 힘이 실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네. 최경원 경제부총리 역시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고 임하고 있다. 이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고 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겠죠. 가계가 금융자산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 리스크로 갈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말이죠. 이분들이 하여튼 위기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정상일 텐데 위기를 여러 가지로 주목하고 있다. 위기 우려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는 정도라면은 뭔가 양상이 그리 호전은 아니다. 네, 녹록지 않고 예. 결국 정답은 급여 인상을 통한 소비 여력 증대, 그래서 내수 시장을 살리는 겁니다. 예. 아닌 말로 아주 쎄빠지게 일하고 예. 그 과실은 지금 기업들 통장 속에 수천억, 예. 몇 조씩 쌓여 있는 거 아닙니까? 가계소득 증대만이 답이다. 네. 경기 급여 인상을 해야죠. 예, 경기를 활성화시키려면은 기업들 세금 깎아줘봐야 그걸로 갖고 이제 쌓아놓는다는 거 아닙니까? 네. 쌓아놓고 나중에 한전부지나 사고 말이죠. 예. 자,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여러 면에서 주목할 만한 잠재적 요소를 많이 갖고 있는 의원인데, 여권 내에서. 예. 이번에 한미 간의 전작권 환수 재연기는 공약 파기다. 이렇게 아주 제대로 또 한 번 소신 발언? 예, 그렇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전작권 재연기, 이 부분이 갑자기 엄청난 현안으로 지금 부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야 의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새누리당 의원들 전반적인 스탠스를 보면은 전작권 재연기는 불가피하다. 이 사실 우리 안보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핵 문제도 그렇고, 한미 공조가 더욱 강화돼야 할 시점이기 때문에 네. 전작권을 그냥 가져오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상 정부의 전작권 재연기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유승민 의원만은 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방위원회에서 그동안 활동을 해왔잖아요. 예. 전문 그런 분야라 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네. 새누리당의 후보가 그리고 새누리당이 내놓은 대선 공약이다 라면서 전시작전 통제권 2015년 환수 이 약속을 파기한 것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는 내년 12월에 환수하게 돼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옳다고 판단해서 했다면 기초연금 등 문제에서 국민의 이해를 구했듯이 이번 국회 시정연설에서 털고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지도자가 국민에게 국가안보와 국방 역량, 북한 위협을 감안할 때 이렇다라고 한다면 국민들도 이해할 것이다 라면서 곧 있을 국회 시정연설에서 직접 해명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네. 자, 얼마 전에 청와대 얼라 발언도 했었고요. 이 청와대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서슴지 않고 있는 원조 친박 유승민 의원. 요즘 독자 행보가 너무나 두드러집니다. 근데 이제 유승민 의원의 이런 발언 중에서 네. 이 기초연금 문제에서 국민의 이해를 구했다라고 했는데 이해를 구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비서관 회의에서 그냥 한두 마디 통보. 예. 통보. 어쨌거나 그게 이해를 구한 정도라면은 이건 아마 어휘 선택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예. 이 국민의 이해를 구하려고 노력은 했듯이 이런 표현이 가장 정갈할 것 같은데 말이죠. 예. 유승민 의원도 꽤나 미운 털이 좀 박혀가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애들러서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직접 지목하진 않았지만은 우리 당의 후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국회에 와서 예. 국회의원들 앞에서 사과하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참 보십시다. 예. 자, 아까 짧게 한 줄만 전해드렸습니다만 검찰이 오늘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 대해서 사형 그리고 나머지 선원들 주요 혐의도 한번 좀 볼까요? 예.
살인 등의 혐의를 적용해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살인했다는 겁니다. 네. 1등 항해사 강모 씨, 2등 항해사 김모 씨, 기관장 박모 씨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고요.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도 징역 15년에서 30년 매우 무거운 형량을 이렇게 선고했습니다. 이준석 선장과 1등, 2등 항해사 기관장에 대해서는 살인 미수 혐의, 그리고 3등 항해사와 조타수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그러니까 도주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이 적용이 된 겁니다. 나머지 승무원 9명에게는 유기치사, 유기치상 혐의 등이 적용이 됐습니다. 네. 검찰은 침몰 가능성과 승객들이 선내에 대기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하면서도 구조가 용이한 상황에서도 퇴선 명령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승무원으로서 비상 상황 발생 시 본인의 의무와 책임을 방기하고 위험을 조금 더 감수하려 하지 않아 참사를 발생시켰다라면서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선고, 사형이 선도될지 어떤 관심인데. 예, 일단 오늘 나온 거는 그럴 가능성이 구형이죠. 네, 구형. 선고가 난 건 아니고 네네. 구형입니다. 선고 결심 공판에서 어떤 언도가 내려질지 관심이고요. 예. 자, 이 대북 삐라 말이에요. 예. 도대체 계속해서 불장난에 가까운 이런 걸 하는데 예. 그 삐라 보내는 보수단체 속내는 뭐랍니까? 오늘 한국일보 기사, 사실 조간 브리핑에서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왜요? 딴 뉴스가 많아가지고. 근데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이 소식은 오늘 저녁에서라도 중요한 건 조간 거라도 전해야죠. 예. 한국일보에 실린 기사인데, 경기도 파주시에서 전단 살포를 예고했던 자유북한운동연합, 지역 주민들과 실랑이를 벌였죠. 조중동을 비롯한 이런 신문들은 진보 단체 회원들하고 실랑이를 벌였다. 이런 식으로 이념 대결로 몰고 가고 있는데, 거기 오신 분들 대다수는 지역 주민들입니다. 그렇죠. 아니, 예를 들어서 자기가 사는 곳에, 예를 들어서 북한이 포를 쏜다. 총탄이 떨어졌었잖아, 실제. 그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땅값이 폭락합니다. 집값이 폭락하고요. 못 살아요, 거기. 네. 자, 그런데 무책임하게 여기 와서 이제 쏠려고 했던 사람, 이 자유북한운동연합. 자, 보수단체는 살포 중지는 북한 정권에 굴복하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 납북자 가족 모임을 비롯한, 성향이 좀 비슷한 단체들은요, 저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하는 일이 효과는 없는 걸 뻔히 알면서 지원금을 노린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최성용 납북자 가족 모임 대표가 한국일보 기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문제는 전단을 공개적으로 살포하는 데 있다. 언제 어디서 전단을 보낸다는 공지는 당연히 북한의 반발과 주민 불안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정말 전단을 보내는 게 목적이라면 남몰래 조용히 보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렇게 공개적으로 함으로써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고 충돌을 빚고 이 자체로 이 사람들은 이미 그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활동이다 이거죠. 그렇죠. 말하자면 정부에게 잘 보이기 위한. 보십시오. 그날도 보니까 무슨 피켓을 들고 왔는데 왜 못 보내게 하느냐. 이런 식의 아예 못 보내게 할 걸 알고 이렇게 그런 피켓을 준비했단 말이죠. 자, 그리고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말이죠. 자, 이거 정말 너무 기가 막혔는데요. 이민복 북한동포 직접 돕기 운동 대북 풍선단장. 여기서도 진짜 대북 전단을 보내는 단체인데 이분들 얘기는 말이죠. 임진각에서 살포해봐야 북한으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요. 남동풍이 불 때는 강원도 철원이나 경기도 연천에서 풍선을 날려야 하는데 임진각에서 날리면은 모두 서해로 빠져나간다는 거지요. 그렇죠. 남서풍이 불 때는 백령도에서 날리는 게 맞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남동풍이 불지 남서풍이 불지 풍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느 날 어떤 시에 임진각에서 전단을 살포하겠다 이런 식의 예고를 하는 것은 처음부터 풍향을 고려할 생각이 없는 이벤트를 위한 이벤트를 열 마음이 있었다.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네. 자, 일부 단체에서는 이들 보수단체가 전단을 뿌리는 대가로 종교단체, 이런 우파단체로부터 지원금을 받기 위해 무리수를 둔다는 그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환경운동연합이 삐라살포 탈북자 단체들을 쓰레기 불법 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네. 생계형 쓰레기 불법 투기자들입니다. 네. 생계형. 예. 네. 그 삐라 살포 횟수당 얼마씩 뭐 이런 게 해주는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네. 수사하면 바로 나올 텐데 수사 예. 전혀 안 하니까. 네, 복귀를 환영하고 뉴스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예. 김용민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 서영석입니다. 언론인으로 살아온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돌아보건대 힘 있는 사람들이 큰 돈을 써서 만든 방송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힘없는 사람들이 한 푼 두 푼 모아 만든 방송은 국민TV뿐입니다. 국민TV가 지속 가능해야 이 나라 언론의 근간이 바뀔 수 있고 그리고 희망을 잉태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언론혁명으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5시 51분 들어왔습니다. 주말들 건강하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람이 아주 강하고 차갑게 세게 불고 있네요. 건강들 유념하시고 이러다가 어느 날 성큼 겨울로 들어가 버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간단히 뉴스 한두 개 전하고 게시판 좀 보겠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이른바 재력가 살인사건, 그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 전 서울시 의원에 대해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또 한민구 국방장관은 오늘 국회 답변에서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른바 대륙간 탄도탄 ICBM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미사일의 앞부분에 핵을 장착해서 아주 멀리 보낼 수 있는, 이를테면 10,000km 이상 북한에서 발사했을 때 미국 동부, 미국 서부 또는 알래스카 이런 곳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데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기술이라는 점에서, 그런데 우리 국방장관이 공식적으로 이를 확인해 줬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겁니다. 북한은 핵 보유에 이어서 핵무기의 소형화 기술도 획득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핵을 지렛대로 하는 파워게임에서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 이 점은 한반도 국제정세를 앞으로 풀어가는데 중요한 변수가 하나 더 생겼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7년 차기 대선 출마의 여부로 요즘 관심을 좀 모으고 있는, 또는 일부 언론에서 띄우고 있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나는 정치에 몸담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로 정치 입문 의사가 현재는 없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밝혔습니다. 안 바쁜 벌꿀님, 전시작전 것도 없는데 장군 계급이 필요한가요? 후임들 성추행하라고 장성 계급을 두는 것 같네요. 장성 계급, 장하고 성을 띄셨군요. 오케이 마리님, 제2 롯데월드 서울 잠실에 짓고 있는 거죠. 6층 바닥에 균열이 생겼는데 이것은 뭐 디자인 컨셉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요? 디자인을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금이 가게 하는 것도 디자인입니까? 여기 저층부 개장하고 나서도 말이 좀 많더군요. 답심리의 별님께서는 임진각에는 평화랜드라는 놀이시설이 있는데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그런 대북 전단 살포 행사 너무 위험하다.
이렇게 견해를 주셨습니다. 아, 거기에도 이런 놀이시설이 있나 보죠? 그건 제가 몰랐네요. 거기 누가 많이 갈까요? 워렌 버핏 67조님, 전시작전권 환수 포기는 주권 포기 선언이다. 국방장관, 합참의장, 3군 참모총장, 그리고 470여명의 명의 똥별들은 총살감이다. 굉장히 강한 표현을 쓰셨네요. 주한미군 사령관 앞에 다 무릎 꿇어. 미국 오바마가 한반도 유사시 핵무기 사용권을 갖게 되니까, 결정하게 되니까 국가의 생존이 핵폭풍 전야에 섰다고도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요지로 견해를 주셨습니다. 뽀민 아빠님께서 100조, 아까 이명박 정부 4년, 5년간 손실? 국고 손실? 아까 어떤 분께서 주셨던데 견해를, 이거는 국고 손실이라기보다는 증발이다. 그런 표현을 주셨습니다. 100% 동의합니다. 매우 적절한 단어를 구사하셨더군요. 그러니까 그 증발된 100조로 할 수 있는 복지 같은 걸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확 와닿을 것 같다. 그렇네요. 이를테면 쇠태우리 님도 언급하셨습니다만 대학 등록금, 무상교육 이런 거 등록금, 반값 등록금 아니라 이렇게 한다면, 물론 이제 그 돈을 가지고 뭔가 이식을 잘 해 나가야 하겠지만 기금화해서 전액 무상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테면 우리가 지금 없는 돈 100조 가지고 꿈을 꿔보기에는 너무 한가합니다만, 그것을 우선순위에 맞게 요모조모 잘 쓰면 우리 삶의 상당 부분이 매우 좋아질 텐데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요, 이거는 혹시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약사분들이 계시면 좀 견해를 주셨으면 하는데요. 아마 약사나 의학 계통에 종사하는 전문가 분들만이 좀 소상히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죠. 근데 또 약사님들 지금 바쁘셔서 이거 답으로 올리기가 힘들 수도 있겠네요. 물자비님이 5시 35분에 올렸는데, 안녕하세요. 제주의료원 간호사 소식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원인이 약을 갈아서라던데 약을 가는 행위는 약사의 업무가 아닌가요? 또한 간호사들이 이 정도라면 종합병원 근처의 대형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들의 실태는 어떨까요? 제가 지금 어느 뉴스를 말씀하시는지 뭐가 문제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써주신 걸로만 미루어 보면 간호사들이 약사가 해야 하는 업무인 약을 가는 행위를 간호사가 대신한 게 문제가 되는 것인지, 또는 원내 처방해서는 안 될 것을 했다는 것인지, 간호사와 약사 사이의 업무 경계를 짓지 않아서 문제인지 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문제가 된 곳은 제주의료원은 노인요양병원이고요. 제주도립병원이랍니다. 노인들은 알약을 삼키기 힘들어서 알약을 가루로, 갈아가지고 투입을 하는데 그 일을 간호사가 한다네요. 이게 문제가 되는 모양이죠. 현행약사법으로. 근데 이게 무슨 제주도 또는 어느 언론에서 문제를 삼았는지 검색을 좀 해서 이따가 좀 한번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이 임신과 출산 권리를 박탈당했다는 주장이 되고 있다. 지금 최 PD 이것과 관련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어쨌거나 이건 다시 한번 이강윤의 오늘 시간 중에 뭔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이 28,000명을 돌파했군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주변에 대한 이렇게 알리는 활동, 이런 것들 성실하게 해주시고 그런 꽃을 피운 게 아닌가 싶고, 이것이 최근의 어려움을 다시 딛고 일어서는 터닝포인트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실한 방송, 공정한 방송, 의로운 방송이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다음 코너 들어가죠.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인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오늘 검찰과 국방부 쪽에서 뉴스가 많네요. 전시작전권 환수 관련해서 한민구 국방장관이 전작권 환수는 군사주권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과연 그런지 한번 생각해보죠. 우선 기사 일부 들으시겠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오늘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의 문제는 군사주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6.25 전쟁 직후 60년이 지나도록 전작권 행사를 못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의 질의에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한반도의 여러 가지 여건 하에 국방을 하면서 최대한 효율적인 연합 방위 체제로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네. 부끄럽지 않느냐? 이런 질문에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군인답게 아주 강직하게 직설적으로 대답을 했네요. 부끄럽지 않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다음으로 군에 대해서 발언권과 지휘권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자리죠. 국방장관. 그런데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다. 저는 이게 이른바 무골이 할 얘기인지 조금 의아합니다. 대단히 의아합니다. 실은. 한민구 장관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면 새정치민주연합의 안규백 의원이 그러면 우리 군이 전시작전권을 가져오는데 자신이 없냐? 이렇게 다시 한번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신 없다기보다는 전쟁을 억제하는데 최선의 역량을 키우고 추가적인 능력 확보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원래 한번 미룬 거죠. 지난 이명박 정부 때 이미 전시작전을 가져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노무현 정부 때, 참여정부 때 이걸 많은 논란 끝에 가져오기로 결정을 했고요. 근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그걸 미뤘죠. 내년 12월에 환수하는 걸로. 그런데 이번에 1년여를 앞두고 또 미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무기 연기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전쟁 억지 역량을 키우고 언제까지 어떻게 키우겠다는 겁니까? 그동안 10여 년, 10년 정도 준비할 시간이 있었는데 최초 논의로부터 따지면 노무현 정부 때 그걸 하기로 했으면 그때부터 준비에 들어갔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10년이 넘었죠. 10년 동안 뭐 하느라고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럼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불분명하게 얘기할 게 아니고 그동안 10년 동안 이러이러한 점에서 준비를 해왔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 정도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고 어떤 면은 좀 부족하다. 그리고 어떤 면은 생각보다 진척도가 많지 않다. 그래서 현재의 업무 개선 속도나 준비 역량 축적 능력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어떤 분야는 몇 년, 어떤 분야는 최장 몇 년. 그래서 넉넉하게 잡아도 몇 년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답변하는 게 국회에 나와서 답해야 할 장관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국회에 나와서 말한다는 것은 국민께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민구 장관은 업무 보고를 받을 때 밑에 부하들로부터 이렇게 슬렁슬렁 대충대충 보고 받으면 그냥 고개 끄덕끄덕 하나 보죠? 저는 저 신문사에 사회부장 정도밖에 하지 못했던 저조차도 이런 식으로 후배 기자로부터 또는 부하 기자로부터 보고를 받으면 당연히 묻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냥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럼 그러세요? 그럼 시간 쓰시죠. 잘 알겠습니다. 나라 지키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군요. 그렇게 하고 말아야 됩니까? 이건 보고의 기본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군인의 기본은 보고고요.
나랏돈 펑펑 써제껴가면서 뭐를 어떻게 해왔는데 예상과 달리 뭐가 어려웠다, 뭐가 힘들었다, 앞으로 이 부분 잘하겠다. 이번에 지금 워싱턴에서 한미 외교 국방 2+2 장관 회담 할 때 2023년경 뭐 그런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3년이라고 못 박은, 어림잡아 못 박은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소상히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들도 그렇죠. 이렇게 말한다고 그냥 그런가 하고 자기 발언 순서, 자기 시간 다 됐다고 넘어가면 됩니까? 며칠 전에 뉴스 재구성을 통해서 들었던 노무현 대통령 생전의 연설 중에 전시작전권 환수 얘기를 꺼내니까 제일 먼저 장성들이 벌떼같이 들고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노골적으로, 아마 그때 조선일보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연설을 하다가 이렇게 주머니에 손을 좀 넣은 걸 가지고 발언, 연설 태도가 불량하다, 이렇게 전혀 주제와는 동떨어진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 대목이 기억이 납니다. 그 한마디에 우리의 자존감과 박정희 전 대통령 이후로 그렇게 부르짖었던, 그러나 구호에만 그쳤던 자주국방, 제대로 해보려는 우리의 의지를 실천적 의지로 바꾸는 순간 아니었습니까? 그건 저는 대단히 역사적인 의미를 획득한 연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으면 그것을 연기할 때는 그에 상응하는, 그러니까 원칙은 그대로 두되 분명히 환수하는데 이러저러한 불가피한 현실 때문에 그 점을 들어서 연기를 할 수 있다고 칩시다. 원래 계획대로 다 되는 건 아닐 터이니까요.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자고요. 그런데 나란 일이 무슨 방학 앞둔 학생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방학 중 생활기록 계획표를 그럴듯하게 짜놨다가 방학 막상 들어가니까 좀 게을러지고 그래서 꼼수 피우고 여유 부리고 이러다가 잘 못해서 다시 처음에 만들어뒀던 아름다운 시간표 계획 수정하고 그러는 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포병이 포를 쏠 때 계산 조금만 잘못해도 목표물과 크게 어긋나니까 그거 계산 잘 시키라고 닥달은 어마어마하게 할 장성들이란 사람들이, 아까 어느 분 보니까 470명 똥별 그랬던데, 장성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인 국방부라는 데서 그래, 이렇게 무슨 주먹국으로 무슨 엿장수 맘대로 하듯이 그냥 이렇게 하고 또 이걸 넘어가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건 자존감, 자주국방 이런 얘기 너무 당연하니까 더 이상 얘기해봐야 입만 아프고요. 태도가 안 돼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한 장관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한미연합사와 210 화력 여단의 잔류에 따른 연합 토지관리계획 그리고 용산기지 이전 계획의 수정에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고 보느냐는 질의에는,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게 지금 어느 의원의 얘기죠. 그랬더니 용산기지와 210 화력 여단 모두 이전한다는 기본 원칙과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 그런데 용산기지 이전은 상호 협의를 통해 이전 계획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그러니까 한미 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지 국회까지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환될 용산기지 어떻게 쓰겠다, 이것은 서울시의 용산구민만의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작게는 서울시민, 그리고 넓게는 수도 한복판의 자존심이라는 것, 5, 60년간 외국 주둔군에 의해서 사용되어 오던 땅의 반납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큰 상징적 의미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함께 논의해야 되는 거죠. 무슨 총 몇 자루 줬다가 받고 이 차원이 아닙니다. 문제를 잘못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문제도 때가 되면 또 한 번 미루지 이러는 겁니다. 한 장관은 또 북한의 핵 그리고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필수적인 대응 능력에 사드도 포함되느냐 하는 문재인 의원의 질의에는 사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점은 앞으로 어떻게 지켜지는지 분명히 인식하고 언론에서도 주목해야 할 겁니다. 사드 문제는 한미 간의 무슨 군사 관련 협정 하나에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현재의 남북 관계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에 좀 너무 나이브한 거 아니냐, 또는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그간 각종 언론들로부터, 심지어 보수권 언론들로부터서도 들어왔었습니다. 차제에 본인이 이 중차대한 시기에 국방장관으로서 어떤 마음가짐과 업무 태도, 그리고 한반도 주변 정세에 대한 인식, 그리고 우리의 국방 자주권을 앞당겨서 가져오는 것에 대한 소명의식, 이런 것을 점검해야 할 겁니다. 그냥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이것은 답변이 아닙니다. 그 답변을 듣고 큰 기침만 한번 한 의원도 제대로 일을 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뉴스 행간이었습니다. 대통령의 눈물 몇 방울에 이미 완전히 침몰한 세월호는 또 한 번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수학여행을 가던 길이었는데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전원이 다 구조됐다는 소식,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군 당국은 해군 함정들은 물론이고 육군과 공군까지 동원 가능한 모든 전력을 침몰 사고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그 담화 내용을 보면요, 예상을 뛰어넘은 일종의 국민들한테 좀 충격을 좀 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대통령의 이제 담화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유병헌 씨의 도피를 돕다가 체포된 30대 여성 신모 씨의 모발과 순천 별장에서 가져온 체액이 묻은 휴지의 DNA 검사 결과가 언론이 사회의 공기라고요? 갈 길을 잃어 표류하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한 협동조합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돼 썩지 않도록 계속 커가도록 힘이 돼주십시오. 조합원 가입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내일 청와대 국정감사 앞두고 또 이런 말이 아직도 나오네요. 청와대 이번 국감 시작 전에도 이러던데 자료 제출 논란 계속됩니다. 청와대가 사실 말씀하신 대로 국정감사 전에 이 국회의원들이 요구한 자료 중에서 거의 1% 정도 자료 제출했다. 뭐 이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컸었잖아요. 예. 그런데 내일 지금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이제 청와대 대상으로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공식 국정감사 일정은 오늘까지고요. 이제 국회 운영위, 또 정보위, 여성가족위 이런 데는 이제 공식 일정들이 끝나고 겸임 상임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요. 그런데 내일 지금 청와대 국감을 앞두고 지금 야당 쪽에서 오늘 또다시 문제를 거듭 제기했습니다. 청와대가 자료 제출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중에서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그게 뭐 지금까지 무수히 논란이 많이 돼 왔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 박근혜 대통령이 서면 보고를 받았다, 또 전화로도 얘기를 듣고 이런저런 지시를 했다, 이게 이제 청와대 공식 설명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내용의 서면 보고를 받은 거냐,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달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했는데 단 한 건도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건도요? 네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않게 되면 사실 관련 법규에 따라서 자료 제출을 이 국회의원들이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관련 법규에 따라서 왜 이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지 이제 사유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사유가 기가 막힙니다. 이게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그건 얘기가 안 되잖아요. 네, 말입니다. 그 NLL 대화록 논란 당시에 아마 많은 청취자분들이 이제 뭐 이런저런 보도를 통해서 뭐 많이들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네. 이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게 있고 또 국가 기록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공기록물 지정관리법에 따라서 이제 이것들이 어떤 요건이 충족돼야 이 공개가 가능한 그런 이제 기록물들이 있는 건데, 네. 보통 국가기록물 혹은 대통령 기록물, 이게 이 해당 대통령의 임기, 재임 중에 그렇게 지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네. 임기가 끝나면서 네. 분류해서 정리하는 거죠. 분류를 해서 정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지금 청와대가 해명한 내용은 이게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제출하기 어렵다. 이렇게 지금 사유를 설명을 해온 겁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설명인지 아마 청취자분들 제가 방금 드린 말씀 듣고 아마 헛웃음을 지으셨을 텐데 예. 어쨌든 내일 내일 그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가 청와대 대상 그 국정감사가 결국은 이 맹탕 국정감사가 되고 있다 이런 비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결국 도대체 뭐 의원들이 제대로 준비를 못하거나 뭐 이런 측면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청와대, 정부의 자료 협조 미비 그러니까 국정감사의 대상 기관들이 실제로 국정감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으려면 최소한의 자료는 제시를 하고 그건 기본이죠. 그 자료를 그 국민의 대표기관이 그거를 분석하고 또 그를 통해서 질타할 건 질타하고 격려할 건 격려하고 이러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 자체가 지금 뭐 꽉 막혀있는 이런 상황이고 이것에 대해서 국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별 얘기가 없으니 참 한심해도 이렇게 한심할 수가 없는 노릇이다. 그러게요.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네. 이건 지금 물론 이제 158석을 점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그걸 세게 문제를 안 삼으니까 그냥 청와대도 유야무야 넘어가는 건데 그렇죠. 청와대 측의 그런 이건 불성실한이라는 형용사도 과분하네요. 아예 지금 거부에 가까운 건데. 그렇죠. 사실상 거부하는 거라고. 그러면 국회 운영위원회는 입법부의 권위를 들어서라도 그 청와대에다가 강력하게 압박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21일 전에 이미 국감 시작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23주째 계속 이러고 있다는 건데 이걸 방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것을 문제 삼아야 되는데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가만히 있다고 그냥 우리 양 기자가 비분간계할 일로 그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새정치연합도 이것을 당연히 문제 삼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일 그래서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가 사실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지 그렇죠. 아니면 좀 이 자료 제출 문제 때문에 초반부터 파행을 겪을지 아마 파행을 겪으면서 좀 논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양 기자님, 내가 잘 국회에 그걸 몰라서 그러는데요. 네네. 과반은 못 되더라도 반수는 못 되더라도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서 내일 이거 회의 하나만하다 이런 식으로 자료 없이 마치 시험 공부 안 하고 시험 보러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자료 제출 때까지 내일 예정돼 있던 회의는 언제로 연기한다. 이거를 여야 간에 이렇게 합의를 보고 해서 통보하고 그런 절차는 없습니까? 일단 뭐 그게 충분히 가능한데요. 예. 근데 이제 국정감사 기간 또 조사 대상 기관과 기관 이런 것들이 이제 본회의 의결사항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본회의 의견이 이제 엄밀하게 보면 본회의 의견이 필요한 건데 사실 정치적인 협의가 충분히 가능한 대목이죠. 예. 새정치민주연합이 말씀하신 대로 이미 지금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를 위해서도 원내대표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그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텐데 그게 이렇게 지연이 됐었다면 사실은 좀 국정감사 중간에라도 한 번 정도, 한두 번 정도는 좀 크게 좀 문제를 삼아서 좀 상황을 좀 정리하고 갔어야 되지 않나. 좀 그런 아쉬움이 크게 드는 건 사실입니다. 게으른 사람 석양에 바쁘다더니 내일 국정감사 끝나는 날인데, 실은 오늘 끝나는 거죠? 그렇죠. 공식 일정은 이제 오늘까지고요. 다 끝난 날 마지막에 와가지고 뭐 이런 거 문제 있다고 볼멘 소리 나고 이래서야 어디 되겠습니까? 자, 또 다른 화약고인데 공무원 연금 개혁 관련해서 새누리당이 당 대표가 직접 나서기로 했다고요? 처음에는 이거 뭐 꼭 연내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청와대하고 한번 슬쩍 갔더니 머리 납작 수그리고는 이제 자기가 직접 진두지휘 하겠다고요?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연금법 법 개정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연금을 이제 개혁을 하려면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법 절차가 이 법안 발의를 국회의원들이 하거나 정부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정부 발의 법안이 되면 사실 그게 국무회의 의결 거쳐야 되고 법제처에서 심의 거쳐야 되고 뭐 이런 절차적인 과정이 법안을 의원들이 발의하는 거에 비해서 일주일 내지 보름 정도가 더 늦답니다. 그래서 이제 당정 협의를 거쳐서 이 당에서
의원 입법으로 발의를 하기로 이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네. 어쨌든 이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 개정을 연내에 반드시 좀 마무리를 해달라 이 청와대 요청이었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김무성 대표가 아니 하는 게 중요하지 꼭 연내에 시기가 뭐 중요하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가 한번 논란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어쨌든 김무성 대표가 그러면 내가 대표 발의를 해서 하겠다 이렇게 이제 총대를 메고 나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선후차를 좀 따져보면요. 김무성 대표의 얘기가 조금 더 청와대보다는 좀 진정성 있어 보이긴 하는데 네네. 김무성 대표가 내가 대표 발의하겠다. 당에서 직접 챙기겠다 이 얘기를 한 게 한번 이게 연내 해야 된다 이 얘기 나오기 전에 지지난주 일요일 날 그 당정청 고위 당정청 협의를 했을 때 그때 이미 김무성 대표가 얘기를 했었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런데도 이제 청와대에서 연내 입법 부분에 대해서 그 세게 치고 나오니까 한번 들이받은 그런 양상이라고 봐야 될 텐데요. 어쨌든 제가 좀 전에 사실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제가 김무성 대표를 잠깐 만나고 왔는데 갔더니 김무성 대표가 정말 자료를 산더미처럼 싸놓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뭐 하시냐 그랬더니 자기가 대표 발의를 하는 법안이어서 법안 내용을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숙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걸고 해보겠다 지금 이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김무성 대표 쪽의 생각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청와대는 어쨌든 당에서 좀 총대를 메고 그리고 연내 입법을 완료해달라 이런 요청을 지금 이미 공개적으로 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김무성 대표 쪽에서는 당의 의지를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여권 전체가 합심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당연히 당대표인 내가 이 총대를 메고 대표 발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반드시 연내에 마무리를 짓고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이 100%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게 또 새누리당 혼자 맘대로 시간표까지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기본적으로 이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게 12월 말일까지 가도 이게 그간의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고 또 국민들에 대한 설득, 특히 당사자인 공무원 노조, 공무원들에 대한 설득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게 어떻게 2달 안에 이 번개부적 홍보가 먹듯이 되겠냐. 그러니까 최선을 다 하겠지만 연내에 반드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하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개헌 논의하고 이게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기가 쉽지 않은 둘 다 파괴력, 휘발성이 굉장히 큰 사안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 쪽 그리고 당의 비주류, 이 친이의 뿌리를 두고 있는 이 비주류 쪽에서는 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결국은 이렇게 전국의 중심에 섰을 때 이 개헌 논의가 좀 많이 흔들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여전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공무원들 반발이 상당할 테고 지금 사실 연말이라 그러면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예산안하고 세월호 특별법 이거가 잘 될지도 지금 예산안은 뭐 법상 뭐 그때 상정하니까 그런다 치고 조금 유동적이죠 좀. 그렇죠. 지금은 여전히 유동적인 게 제가 내일이나 모레쯤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법안 하는데 관련. 이 세월호 3법 논의가 사실은 이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쓰면서 대국민 약속을 했던 날짜가 이제 불과 4일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논의가 전화 상태가 조금 고르지 못했습니다. 양 기자가 전화 계속 하려던 걸로 봐서 그리고 다음 한 2, 3일 후에 법률 관계 묶어서 말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때 모아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전화가 이런 점이 좀 늘 조마조마합니다. 잠시 게시판 보고 다음 코너로 들어가겠습니다.
수호천사장님,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공역 파기 등 국민 사기죄로 고발할 순 없나요? 이건 정치적 고발이어야겠죠? 법률적으로 어떨지 사실 뭐 좀 검토는 민변이나 어디 이런 데다 물어볼 필요는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전시작전권 환수에 미적거리는 현 우리 외교 안보 군사 라인에 대한 분노의 말씀들, 낭만 고양이님 그리고 돌콩님 견해들 이외에도 여러분들 견해 주셨는데 일맥상통한 점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전직 장군들의 모임인 단체에서는 전작권 연기 찬성 광고를 보수신문에 냈더군요. 부끄러운 줄도 모릅니다. 그러게요. 이 별단 성우회인가 그렇죠 아마? 사도 요한님, 참고로 용산은 청일전쟁부터 청나라, 일본, 미국 순으로 주둔하면서 아픔이 있는 곳이다. 미국만 따지면 70여 년. 아까 제가 60년이라고 그랬던가요? 수정하죠. 고맙습니다. 똥별이 방위보다 못해. 뭐 이런 게 있어. 라고 윙스님 주셨고요. 아이고, 똥별에다가 같은 똥 얘기들 아주 많이들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주 노인요양원의 간호사 문제, 제가 죄송합니다. 사회면을 요즘 조금 아침에 다른 제가 뭐 방송하고 강의 관련이 있어서 사회면까지 꼼꼼히 경향신문 기사를 잘 못 챙겼는데 보니까 저거더군요. 제주 노인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공교롭게도 유산율 그리고 기형아 출산, 심장 관련 기형 출산율이 굉장히 높았다. 전국 평균은 한 20% 정도인데 여기는 무려 33%에 육박하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이제 그 과정에서 노인들이 약을 잘 드실 수 있도록 약을 갈아서 이렇게 복용을 하게 했는데 그 가는 과정에서 뭐 먼지 이런 게 많이 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제주도 병원의 간호사분들은 그런 거가 유산이나 신체 일부, 내장기관 일부의 기형 출산율, 높은 기형 출산율과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우려 섞인 것을 표명하신 거고요. 아직 그거는 뭐 정확히 정답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뭐 역학기관 또는 보건복지부 내 뭐 질병관리센터 어느 쪽일지는 모르겠어요. 식약청일지 어디 소관일지 그런 데서 아무튼 조사는 해야겠죠. 생명 안 그래도 굉장히 중요하고 모성권 그리고 신생아 그 태아의 생명은 정말 더더욱이 더 각별하게 다뤄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특수한 직업 환경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라면 당연히 이거는 제대로 바로 잡아야 되겠죠. 많은 약사분들께서 견해를 주셨는데 스토리 기사의 백그라운드를 파악해서 맡겨주신 분도 있고 어쨌거나 얘기를 모아보면 일단 약을 처방을 보고 간호사가 약을 갈면 그건 약사법 위반이랍니다. 약 처방을 보고 간호사가 갈면. 그런데 약사 입회하에 약사가 지시를 해서 약을 단순히 분쇄하거나 또는 물약, 시럽을 뭐 큰 병에서 작은 용기로 이렇게 따르는 거 이런 거는 합법이고요. 보통 요양병원은 약사가 일주일에 한두 번 근무하고 매번 그러니까 상주 약사가 없이 일주일에 한두 번 아마 그 경비 절감 차원이 아닌가 싶은데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이 견해를 주신 분이 그렇게 쓰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개들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약사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근무를 하니까 매번 즉 매일 모든 투약행위나 뭐 약 관련 업무가 약사 손을 거치지 않은 경우가 제법 왕왕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분 말씀은 이분도 약사시라고 본인을 소개하셨는데 약사가 간호사 또는 주변 의료 인력에게 이 약을 갈아라 뭐 저건 어떻게 해라 라고 지시를 해서 그 지시에 따라서 하는 것은 일단 합법이라는 거고요. 근데 지금 문제의 논점은 그게 아니고 네 일단 견해 주신 분 고맙습니다. 잘 읽었고 제주도의 경우는 근무했던 간호사분들의 건강 그리고 유산과
그 약을 갈았던 행위 사이에 무슨 연관 관계가 있느냐인 것 같습니다. 그 노인 요양병원에서 특별히 많이 쓰는 약들의 어떤 성분이 분진으로 날렸을 때, 그리고 이게 임산부에게 흡입이 되었을 때 태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해량하기에는 굉장히 힘들 것 같고요. 이건 문제 제기로서 아마 당국에서 곧 조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보고 가죠. 쇠태우리님,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국의 이익을 우리나라에서 대변하는 사람일 뿐이다. 그렇죠. 엄밀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이 쇠태우리님의 방금 한 문장에 모든 게 잘 집약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들이 중요시하는 것은 미국의 대아시아, 태평양 전략적 이익이겠죠. 우리 민족의 국운과 피해 규모 이런 것들과는 큰 상관이 없죠. 오동팔님, 아주 재미있는 사진들 넉 장을 모아주셨네요. 윤창중, 문창급, 그다음에 여성 해수부 장관 윤진숙, 그다음에 김성주 작십사 총재, 네,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에 있는 분들의 사진입니다. 표정들이 참. 네, 게시판 보고 다음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누가 노무현을 죽였나요? 이명박이요? 네, 이박이! 한나라당이요? 네, 이박이! 조선일보요? 네. 저예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해자이기 때문에 문상도 못 갔고 조문도 못했고 담배 한 자를 올리지 못했고 쥐구멍에 숨고 싶은 생각밖에 없는데 할 수 있는 건 노래밖에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노래라도 한 자락 올리러 나왔어요. 가수 신해철 씨가 심장 이상으로 응급수술까지 받았지만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저희 삶을 회상을 해보면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 하늘 아래에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이렇게 배웠습니다. 남을 밟고 일어서고 경쟁하고 네가 남을 밟지 않으면 남이 네 머리를 밟고 올라설 것이고 그리고 대학에 못 들어가면 네 인생은 떡되고 낙오할 것이고 이걸 안 하면 너 혼자 뒤떨어진다라는 끝없는 협박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사람하고 사람이 살아가야 될 이 대한민국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세상은 맹수들이 서로 물어뜯고 있는 맹수 우리에 불과해요. 이게 어떻게 사람이 사는 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나 모두 삶의 가치로 하나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기 집에 100억, 200억이 쌓여있는 집에서 부모 자식 간에 대화 없고 아버지 어머니가 뺨 한 번 부벼주지 않는 집에서 자라는 아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나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한테도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담았어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진짜 인터뷰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명입니다. 네, 연결하는데 조금 약간 한 10초쯤 혼선이 있었죠? 네네. 바쁘셨죠? 성남 판교 공연장. 네? 정신이 없습니다. 이게 뭐 정상적인 업무 처리가 아니고 비정상적인 예를 들면 정치적 문제들에 대응하는 게 일이 많아요. 네. 우선 진실을 명확하게 알자라는 차원에서 사실관계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네. 성남시는 이번 판교 그 테크노밸리 행사의 주최였습니까? 아닙니까? 100% 아닙니다. 그거는 이미 저희가 공동 주최하자고 6월 달에 요구한 거를 저희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특혜인데다가 이제 언론사들한테 이런 식으로 이제 얽혀 들어가면 끝이 없기 때문에 제가 시장 지시사항으로 검토 결과 보고받아서 제가 시장 지시사항에 비서실에 아예 기록해놓고 안 된다고 통보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주최하는 게. 아, 그러니까 언론사들이 항영, 자기들 사세 과시용으로 무슨 사업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관을 끼려고 하죠. 그 공신력도 있고 신뢰도 때문에 협찬받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 점에서 신뢰성과 또 실질적 협찬, 금전적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근데 지난 6월 달에 이데일리 측으로부터 요청이 왔는데 안 된다고 분명히 선을 긋고 기록으로 남겼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서 불가라고 아예 그 전자문서에 기록해서 통보했습니다. 아, 그런데 왜 공동주최소를 알고 보니까 뭐 성남시와 경기도도 뭐 명의 사용을 그냥 암묵적으로 승인했고 그래서 공동주최설이 한동안 파다했어요. 그건 왜 그렇게 됐던 겁니까, 그럼? 성남시를 걸어 넣어서 이게 성남시가 같이 한 책임져야 될 사건이라고 부풀리고 싶어하는 집단들이 있었던 겁니다. 제가 보니 첫 번째로는 이제 같이 책임을 좀 나누고 싶었던 이데일리 측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경기도 측, 그다음에 보수 언론이나 또 정치권에서는 어쨌든 이번 기회에 성남시에 또 이재명 시장에게 타격을 줘보자 이런 의도들이 있었는데 이게 아주 뭐 딱 이해관계 맞아 떨어져서 전혀 사실이 아닌 걸 기초로 그야말로 이데일리 직원의 일방적인 전혀 근거 없는 또는 합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주장이 근거해가지고 저희를 공동 주최를 몰았지요. 경찰은 예를 들면 공동 주최인지 조사한다고 흘리고 언론은 그거 부풀려가지고 공동 주최인지 조사한다고 심지어는 무슨 계좌 추적에 법인카드 사용력을 조사한다는 등 이런 되게 망측한 소리를 해가면서 소설을 썼습니다. 아니, 일부 언론에서 공동주최설이 보도가 된다면 경찰로서는 그것을 확인할 의무는 있을 것 같고요. 1차적으로는 공동주최설을 보도한 언론 측에 먼저 대응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그게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데일리 측이 성남시가 자기들이 협의를 했는데 공동주최 해주면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이 주최라고 하는 것은 자기 돈 들여서 자기 이름으로 자기 직원들이 나서서 하는 걸 주최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민간 개인 업자들이 돈 벌자고 하는 일을 공공기관이 같이 하겠으며 후원 정도는 할 수도 있겠죠. 관행에 따르면. 후원은 많이 합니다. 장소 사용을 후원으로 하기도 하고요. 저희가 이제 명의만 또 후원해달라고 하면 도와주는 것도 후원이니까 좋은 행사 같은 후원하는데 그런 것조차도 부시장이 결재해가지고 내부 의사결정을 거쳐서 문서로 통보합니다. 근데 이번 이 사건은요 공동제체에 대한 내부 의사결정도 아예 없었고
문서로 통보한 일도 없고 안 된다고 통보한 일만 3번 있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데일리 측이 경찰 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한 겁니까? 100% 거짓말입니다. 아하, 그 거짓 진술을 경찰이 일부 언론에 흘리니까 언론은 그걸 받아 쓴 거군요. 그 거짓 진술을 하니까 네. 예를 들면 공동주최하기로 했다고 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그게 맞는지를 논리적으로 따져보고 말이 안 되면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예. 그런 말이 있었다는 이유로 그 말이 맞는지를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아, 이런 이데일리 식으로 측에... 수사를 하면 네네. 세상의 모든 데를 다 수사할 수 있죠. 누가 카더라. 네, 카더라 그러니까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거 수사권 남용입니다. 그럼 일단 카더라라고 말한 사람을 먼저 조사하고 확인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해서 말이 안 되면 거기서 멈춰야죠. 그래서 저희가 그걸 보여줬지 않습니까? 시장 지지사항을 6월달에 공동 개최하자는 거를 네. 우리가 시장 지지사항에 안 한다고 지금 통보했다고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말이 맞는지를 계속 확인하겠다. 그러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객관적인 문서에 이 행사를 직접 주최했던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지금도 공지사항에 성남시는 공동주최 아니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며칠 전에 지워버렸죠. 네. 그 다음에 이데일리가 이 사고 난 다음에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쓴 사고가 있습니다. 사고. 네, 광고 신문에 냈어요. 네, 거기에도 성남시는 주최자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틀 만에 살짝 고쳤죠. 성남시를 넣어서. 광고 문안을 고쳐서 또 다시 추가 광고를 냈나요? 그렇습니다. 그걸 고쳤습니다. 근데 이거를 객관적으로 보면 자기들 스스로 성남시가 아니었던 건 인정하고 있고 그걸 또 직접 고쳤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주장이고 성남시가 공동주최 안 된다고 이미 문서로 보냈고 그 문서는 성남시가 공식적으로 보관을 하고 있는 공문서니까 그 공문서가 위조된 게 아닌 한 그쪽 말이 안 되니까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사를 하겠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치적 공격이죠. 그러면 지금도 수사가 종료된 게 아니고 지금 장례 절차 이런 것들은 57시간 만에 굉장히 빨리 그리고 뭐 협의 과정은 힘들었겠지만 어쨌거나 저 사고대책본부장과 유가족 대표가 함께 나와서 기자회견하는 장면을 보면서 아 세월호 때와는 참 달리 이런 또 하나의 모델을 만드는구나 싶었는데 수사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지금도 뭐 계속 성남시 공무원들 소환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관련해서 이거 하나는 더 묻고 다음 질문으로 가든지 하죠. 조선일보 등의 몇몇 신문에서는 지금 이재명 시장께서 당일 행사장에 축사차 참석을 했다.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날 참석하신 건 맞습니까? 축사를 하러 갔고요. 축사. 성남시에 그날도 제가 축사를 4군데를 했는데 가을에는 행사가 많기 때문에 하루 종일 뭐 한 10번씩 축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사는 축하합니다 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내가 주체면 축하합니다라고 지가 지한테 축하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주최 측은 원래 대회사 또는 인사말, 환영사 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개회선언 이런 걸 하는데 축하하러 갔다고 하는 거는 손님이라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손님이라는 증거인데 축사했으니까 공동주체다 이런 황당스러운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뭐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은 아닐 테고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계속 왜곡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축사한 사람을 주인이라고 하는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자기 집안 행사인데 자기가 축하한다고 하는 건 아니죠. 말이 안 되죠. 진짜 주인 입장에서 오는 손님을 맞고 대문에 서가지고 이렇게 정중히 인사하고 그게 환영합니다. 공동 주최자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공동 주최의 근거라고 소위 우리나라 메이저 언론이라고 불리는 데서 떠드니까 참 황당스럽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언론 환경입니다. 혹시 이전에 조선일보하고 뭐 사이가 안 좋았거나 또 뭐 그런 게 있었습니까? 뭐 친한 것도 없고 그런데 뭐 저희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기사가 많았죠. 그러니까 첫 시장돼서 취임했을 때 모라토리엄 선언하고 그렇습니다. 했을 때 그때 뭐 특정 신문들의 보도 경향이나 태도는 어떻다고 평가하세요? 제가 아주 호되게 당했습니다. 당했어요? 네네. 왜요? 그 얘기 좀 한번 들려주세요. 뭐 성남시를 거지 도시 만들었다부터. 아니 그건 요 전 시장 때 이렇게 빵 구멍 난 저 곳간을 물려받은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법적으로 모라토리엄이 아니지 않느냐.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했다. 억지다. 뭐 누가 돈 달라고 그랬냐. 뭐 이런 저희가 모라토리엄이라고는 법적 조치를 한 게 아니고 모라토리엄처럼 우리가 이걸 갚는 걸 분할해서 천천히 나중에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모라토리엄 사태다. 이렇게 말을 한 건데 그 말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법적으로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지적을 뭐 거의 한 2, 3주에 걸쳐서 아주 호되게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갚아갈 수 있는데 그냥 조용히 조용히 갚지 뭘 하는 걸 하느냐. 조용히 갚으면 될 일인데 왜 우리 지금 이렇게 거덜난 상태고 잘 인수해서 따져보니까 우리 장부가 이렇게 돼 있으니 일단 알리고 우리는 모라토리엄 상태임을 선언하고 앞으로 어떻게 갚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그렇게 보도했다 이 얘기죠. 뭐 꼬투리 잡아서 뭐 덕분에 제가 유명한 사람 됐습니다. 아니 뭐 꼭 그렇게 유명해지실 필요는 없는데 왜냐하면 네. 정치인들은 본인 부음 빼고는 어떻게든 언론에 거론되는 게 좋은 시절은 이젠 좀 지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나쁘게 알려주면 안 되죠. 예, 뭐 큰 선거를 몇 번 많이 해오셨으니까 표심 변화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겠지만 그렇습니다. 그거 타격이 큽니다. 네, 그런 시대는 가고 있다는 거를 지금 뭐 성남이 또 인구 100만에 육박하는 대단히 중요한 도시니까. 네. 이번에도 뭐 사실 그런 효과를 노린 거죠. 예를 들면 아주 의도적인 건데 공동 주체 여부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국민들 반은 공동 주체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여기가 분명히 도로 광장인데 야외 공연장이라고 자꾸 표현을 해요. 마치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공연 시설의 일부에 문제가 있는 거죠. 공공시설인 양. 네, 그렇습니다. 야외 공연장, 환기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공연장 부설 시설처럼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보도를 하고 거의 의도들이 있지요. 그렇죠. 언론에서 특히 중요한 게 어떤 단어를 어떤 의도로 사용하느냐는 그렇습니다. 대단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용어를 써야 하고 그다음에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또 그냥 뭐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었어요. 어떤 새누리당 의원은 저도 그런 말을 처음 알았는데 뭐 실실 쪼개다 그건 10대 애들이나 쓰는 말인 줄 알았는데 의원께서 기록에 남는 국정감사 발언 이게 다 기록에 남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뭐 이 시장도 좀 그 답변권 보장 차원에서 이렇게 뭐 얘기를 기가 막히다 이랬다가 이제 사과하고 하시는 걸 봤는데 그날 얘기를 뭐 우리가 복귀하자는 건 아니고요. 또 조선일보가 참 우연히 뭐가 이렇게 안 좋은지 혼쭐이 났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시긴 했죠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게 일단 첫째로 제가 피감기관이 아니고 국회가 피감기관 감사하는데 저희를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이미 출석한 것이거든요. 손님입니다. 쉽게 말하면 증인, 참고인 이런 입장이 있는데 거기다가 소리 질 일은 아니죠. 저도 100만 시민들이 뽑은 시민의 대표고 우리가 국가기관의 하부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다 대고 소리 꽥꽥 지르고 그럴 일은 아니죠. 또 한 가지는 잠깐만요. 말씀 도중에 국가기관의 하부기관은 아니다 이 말씀은 지방자치제가 돼서 지방자치단체죠. 주민 선출직 공무원이니까 그렇습니다. 안전행정부의 지시를 받는 옛날 같으면 임명제 때는 그러니까 옛날 임명직 단체장 시절에는 안행부의 밑에 있는 하부기관 맞는데 그렇습니다. 이제는 지자체가 됐으니까 독립성을 가진 알겠습니다. 그럼요. 이걸 지방 정부라고 원래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유독 지방 자치단체라고 부르지만 시민들이 직접 선출해서 행정권을 가지고 있는 건 지방 정부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도 지방 정부 수반이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비록 정말 한 명의 국민이라 할지라도 국회에서 그렇게 소리 지르고 모욕할 일은 아닙니다. 죄인이라고 해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인권 차원에서. 근데 이거는, 그래도 100만 도시의 시정에 직접 선출된 대표한테 실실 쪼개냐, 소리 지르고, 지금 누가 뭐 고성이 오갔다 그래도 저는 고성한 일 없습니다. 말도 안 했는데 불성실 답변했대요. 전 말도 못 했거든요. 말 좀 합시다. 우리가 대답 한 번만 합시다 그랬다가, 호되게 당했는데 저는 이게 예를 들면 그 국회의원들의 그 양식이나 태도도 문제지만 이거를 보도하는 언론에서 뭐 혼이 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거 성남 100만 시민 모독하는 겁니다. 제가 혼이 나야 될 일이 아니고요. 그 의원이 혼이 나야 됩니다. 그럼 이 관련해서 조선일보의 일련의 보도 태도 그리고 뭐 몇 가지는 좀 팩트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대응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이런 정도는 사실 뭐 종편이나 일부 보수 언론이 왜곡하는 거에 비하면 사실은 세 발이 피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사실은 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야 뭐 저희는 아이고 원래 그러니까 그러고 말 텐데 이제 사실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 협조하러 간 백만 도시 시장한테 임명직도 아니고 말이죠. 피감기관도 아니고 근데 거기다가 소리 지르고 또 더군다나 우리 국감이라고 하는 게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국정감사 어떻게 됐는지 문제가 좀 지적하고 하는 건데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공격만 하는 거예요. 질문을 빙자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고 말도 못하게 하고 불리한 얘기만 막 한 다음에 이쪽이 뭐 이렇게 답변을 하거나 반박할 기회를 봉쇄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감사입니까? 그러면 주장이지. 네? 이재명 그런 거 고쳐야 돼요. 네, 이재명 시장님은 국회의원에도 뜻이 있었고 실제 출마도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나중에 뭐 말을 바꿔 타서 국회의원 도전해서 만약에 되시면 우리 이재명 의원께서는 그렇게는 안 하시겠네요. 첫째 소리 지르지 않을 거고, 둘째 무식한 소리 안 할 거고, 세 번째 억압하지 않을 거고. 그리고 질문은 짧게 답변은 길게 시간 그렇습니다. 주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미리 사전 조사를 열심히 하고 명확하게 지적만 해야지. 다들 그러는데 테레비 카메라 돌아가기 시작하면 자기 말만들을 또 많이 해요.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하죠. 국가기관이고 국회의원이 정말로 국민에 대한 애정, 국가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요, 방송, 신문에 나갈 일 많습니다. 저는 사실 국회의원도 아니고, 성남시장이지만 지방 기초자치단체장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방송, 신문에 많이 나갑니다. 제가 사고를 쳐서 그런 게 아니고, 솔직히 맞는 얘기를 하니까요. 일을 열심히 하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문제를 찾아내서 대안 제시하면요, 또 다 나갈 수 있는데, 그때 안 하고 그냥 이상한 거 해가지고 자꾸 방송 그 언론에 얼굴을 내려고 하니까 옛날에 그랬잖아요. 가을 되면 꼭 볕단 던지는 사람. 배추 무 갖다가 국회 회의장에 던지면서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농림수산위에서 그런 거 많이 나오죠.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그 언론과의 악연 또는 자꾸 오늘 이제 주로 그 인터뷰의 한 축이 될 수밖에 없는데 아직도 그것이 좀 갸우뚱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짧게 해명할 기회 또는 뭐 사실관계를 좀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김부선이라는 영화 배우와 무슨 이재명 시장이 뭐 관련이 있었다더라 그런 얘기가 재작년인가 한참 돌았는데 또 선거 때도 다시 한번 조금 고개를 디밀고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김부선 씨가 저란 그 지적한 일이 없습니다. 실명으로는 물론 안 했었죠. 뭐 어떤 뭐 했는데 그걸 해석해 보니 그렇더란 건데 그 말이 일단 성경 구절도 아니고요. 절대 진리를 해석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본인이 아니라고 했어요. 아 본인 입으로요? 나중에... 그리고 제가 한두 가지만 얘기를 하면 그 무슨 인천에서 연인들처럼 사진 찍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진 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1년, 최근에 보니까 무슨 1년 동안 뭐 집을 얻어 살았대요. 1,000만 원 들었으니까 반 내자 뭐 이런 것들도 뭐 제 페북에 쓴 걸 봤는데, 그 1년 살았는 사람, 그 방 근처에 있는 사람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 가지고, 자꾸 지어내는 거죠. 그거는 그럼 명예훼손으로 대응 안 하죠? 지정하면 제가 할 텐데, 근데 지적을 하지 않으니까요. 특정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너 보고 그랬냐? 저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어디죠? 그때 당시에 국회 무슨 성명을 내가지고 제가 그때 무슨 부대변인인가 하고 잠깐 언쟁을 한 일인데 그걸 가지고 내가 반응을 하면 이걸 문제를 삼으니까요. 너 보고 그런 게 아니잖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 얘기할 수도 없고. 알겠습니다. 또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고요. 그게 살짝 가라앉는 듯 하다가 자꾸 나오니까 그냥 차제에 한번 짧게 여쭤봤는데 할 말씀이 하는 사람이 있죠. 많으셨군요. 자, 가장 중요한 마지막 질문 드릴 텐데 답변 시간을 한 50초밖에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뭐 워낙 말씀 압축적으로 잘 하시니까. 이번 참사 관련해서 불과 57시간 만에 보상 합의를 보셨습니다. 과정은 대충 전달이 됐고요. 이렇게 신속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었던 양측의 정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공유해야 할 어떤 교훈을 찾는다면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무슨 일이든지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소위 뭐 구조 골든타임도 있지만 수습 골든타임도 있는 거죠. 이렇게 누군가가 가해하고 누군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초기에 그들과 정말 같이 호흡하고 같이 슬퍼하고 또 같이 얘기하고 이해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감정적으로 골이 안 넓어지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그게 아니고 관계를 하지 않고 이해를 하지 않으면 급격하게 사이가 나빠집니다. 네. 감정적으로 확 갈라지죠. 네. 저는 이 일 생긴 직후 정말 3일 가까이 그때까지 잠 한 번 안 자고 유족들 제가 어디입니까 장례식장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다 만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교감했습니다. 네. 또 그들 억울한 거 다 해결해 줘야 된다는 마음 가지고 있었고요. 예. 그래서 유족들이 저를 전적으로 믿어줬고 또 제가 가지고 있던 이제 뭐 변호사로서의 지식이나 이런 거 총동원해서 유족들 불리하지 않게. 그 공동 주체는 아니었지만 사고 발생 지점인 성남시의 시장으로서 그렇습니다. 하셨다 이 중재, 말씀이죠. 네. 해서 그분들이 이제 공감하니까 네. 이해하게 됐고요. 그래서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저는 발인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렇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면 보상 금액 문제도 액수를 가지고 하자면 끝이 없으니까 네. 기준만 합의하고 나중에 계산 나중에 하자. 네. 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큰 흐름을 빨리 정하는 게 중요하다. 네. 네. 그래서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예. 좀 더 길게 듣지 못해서 제가 미안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인터뷰 지금까지 이재명 성남시장이었습니다. 마무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쌍용 양회, 동양시멘트, 라파즈 한라시멘트, 그리고 한일시멘트 등 국내 시멘트 업체 4곳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일본에서 석탄재 369만 톤을 들여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업체들이 일본으로부터 받은 폐기물 처리 대가는 총 1,330억 원입니다. 석탄재는 시멘트에 필요한 점토 성분의 대체재로 사용된다고 하는군요. 문제는 일본산 석탄재에서 킬로그램당 0.5 내지 0.9 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된 적이 있는데 기준치보다는 낮지만 석탄재를 원료로 쓴 시멘트가 건축재나 산업재 등으로 쓰이면서 지속적으로 세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환경부는 검출된 세슘은 극소량이어서 문제가 안 된다고 해명했습니다. 환경부 해명 한마디로 끝낼 일일까요?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실험이나 검증을 통해서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시멘트로 한번 집 지어놓으면 최소한 30-40년은 쓰지 않습니까? 그 오랜 시간을 걱정거리 붙들어 안은 채 지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